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열정을 가득 안고 또 여름맞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있는 이곳 제주는 벌써부터 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함께할 이 의미 있는 자리 덕분이겠죠.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와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 함께 하시면서 올 여름의 이 열정 미리 한번 느껴보시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포럼은 어느덧 16회를 맞이했습니다. 매회 시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포용적 번영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세션으로 그 대장정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 제주 포럼 관계자 전원은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을 비롯해서 모든 지침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행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단상에 등단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또 행사 장내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 착용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 세션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고요. 통역 수신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은 KCTV 제주 방송의 중계 예정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예정입니다. 역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오늘 이 자리는 온라인 참관단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열기 더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세션으로 제16회 제주 포럼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시면서 요즘 가장 큰 이목을 받고 계시는 아비지트 배너지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청년 세션은 제주연구원 김홍진 연구원님의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죠. 원희룡 도지사님 그리고 아비지트 배너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또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6분의 청년 대표단 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연구원님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어서 이 마이크를 연구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뉴딜 프론티어 센터의 김홍진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심히 진행 그리고 사회를 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그럼 처음으로 저희 이제 지사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과 2019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비지트 배너지 교수님을 이제 제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고견을 먼저 듣고 이제 청년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 보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펼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또 노력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비롯한 또는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들이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청년과 우리 정치인들이라든지 뜻 있는 기성세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회를 한편으로는 더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그동안 한국의 어떤 놀라운 교육과 산업화의 그런 그 성공 속에서 세계의 청년들과 어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앞으로 더 살려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청년 세대들이 되게 역동적이고 항상 변화에 앞서 있고 이제 그런 이면들, 내면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이해해 주시는데요.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원조 소장파시죠. 항상 개혁적이고 20년 정치 생활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셨던 이제 특별자치도 지사님이시기에 이런 말씀, 이런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렵게 또 이제 바쁘신 와중에 모신 아비지트 베너지 교수님의 격려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feel like Korea, I mean, it's a privilege to be young and in a rich country in the world.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much more disadvantaged. And I think one of the ways in which I think one should take advantage of one's youth and the opportunity that being from a wealthier country provides, and this will require support by the other institutions, is to try to do good for the world. I think this is your opportunity. You can change the world. I think Korean youth can take the lead in changing the world in so many ways. There's so much internally for the people who are disadvantaged. Many of you have a great education. You have supportive families. You have a way, at least enough to survive on. Don't immediately obsessed with getting the right job. I think try to think of try to think of how you can contribute to society.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I mean, I understand that requires certain institutions, that the job markets have to change. That you shouldn't have to join your job at 23 to make progress. I think there are reforms needed in the employment system that will make it possible. But I think if you let go of that obsession with, like I grew up in India, we have the same obsession with getting a good job very young. I think life would be richer and more interesting. And I think it's actually there for you. Good luck. Thank you, Professor. 자,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의 청년들은 이제 국가가 제공해주는 방대한 시스템, 이제 튼튼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is to try to do good for the world. 이 지구를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마음을 담아, 그 고견을 담아 오늘 제주 청년 포럼의 청년 대표 6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제주 포럼 사무국과 함께 협력해서 총 6분의 귀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각자에게 마이크를 돌려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짧게 이제 한 15초, 20초 정도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3학년을 재학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yeah, my name is Jack Bathe. I'm from the United Kingdom and I'm here today on behalf of Coalition for Our Common Future.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학번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포럼의 제주 청년의 대표로 온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현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My name is Karin, and I am from the UK. I'm here on behalf of the Jeju COP28 Bid Committee. 제주 한라대학교의 전공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제주 프리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계산하지도 못했던 이제 남녀 성비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6분의 청년 대표 모시고 본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아비지트 베너지 교수님의 대담 내용을 한번 심도 깊게 듣는 자리와 그 주제별로 이제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 드렸던 질문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구조 조정은 불가피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먼저 베너지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at question. So I should start by saying that I don't know enough about Korea. I will want to learn. I will learn, but right now I don't know very much about it. The book is not an attempt to speak about Korea. It's an attempt to lay out general principles of how to think about the design of good policies. And and as the governor said, partly we have to rely on data, but partly we have to also have a conceptual framework. And I'm going to just talk a little bit about the conceptual framework. Seems to me that Korea has a fairly elaborat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during the pandemic, at least, it also had some amount of unconditional transfers. And we have to think of how these things fit in. Typically, employment insurance systems tend to run out. They tend to have they're not permanent. They give you short-term transitions. We have to think about what that means in a context where the world is really changing, where a lot of industries are moving away with the skills that were, once there have now which were once very useful are no longer that usable or useful. And in that context, how do we react to the change? I mean, so if it is not going to be immediate or even easy or even maybe slightly humiliating. You were a supervisor in a particular factory, and now you're asked to be. You can get a job, but you have to get a job as a doorman in a restaurant. Maybe those changes are difficult for people. I think we have to keep in mind the challenge of creating human transitions for people who have, their dignity was connected to the work. And right now you're offering, yes, you can get a job, but you can clean the garbage or you can, open the door, but you can't really do much else. And I think that challenge is going to be, it's not clear to me that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ypically in most OECD countries, I don't know the details of the Korean one, are designed for that. They tend to run out, they tend to be high in the beginning, and then encourage you to transition. But if the transitions are not easy, then you have to think of how to do it. So in some sense, I think there are two pieces to what we need to think about in any country. One is a basic needs program. Some way we need to meet people's basic needs. The very basic needs when people are desperate. No country, at least no country as rich as Korea, needs to have people who are starving, people who are living on the streets. So we need to provide at least a very basic, what in our book we call universal ultra basic income. Beyond the really interesting question, that to me is not to be debated. I think we really need that. What is to be debated is what is the shape of what lives on top of that. Or how do we compensate the losers in the steel belt
or in the Rust Belt? How do we compensate them for their income losses? And that's a more sophisticated question, because that then needs us to think about the role of equity. Are we compensating the right people? Are we targeting the right people? I think there's a lot of discussion of incentives. My sense in the argument we make in the book is that I think targeting i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the incentive questions. But nonetheless, these standard questions of design need to be discussed, and that's the conceptual framework within which I want us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the redesign of welfare policy.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이제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경제의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도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이후에 새로운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한없 그 산업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세계 무역과 기술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제조업도 크게 발전을 했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도 발전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한 10위권의 경제를 이루면서 큰 번영을 이루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성장에 따른 진통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홍진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할 수 있는 군산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이 침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밸리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실제로 여기에서 임금과 임대료가 아주 치솟는 이런 극과 극의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그 새롭게 성장하는 그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라지는 일자리나 침체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이랄까 이런 새로운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모든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는 어떤 일자리는 없어지게 만들고 어떤 일자리는 새로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대책도 예를 들어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전환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직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필요로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우리 베너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도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2000년도 이후에 우리 복지제도로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인간으로서의 최소 생계를 주는 부분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직업 전환과 재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실업수당과 재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 또 급속한 어떤 산업의 확산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데 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베너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먼 미래에는 인간 모두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됐고 인간들이 노동할 게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잘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현실성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만은,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또 그로 인해서 고소득을 얻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의 소득 보장의 필요성은 좀 다르겠죠? 오히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가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더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부가 분배되도록 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로 될 것이고, 다음 직업 전환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자리와 복지 정책, 이걸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일을 할 수가 없거나 어떤 절대적인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국가로서의 복지 혜택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특히 한국과 같이 새로운 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국가의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과연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베너지 교수님한테도 이따가 이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아니면 직업 재교육과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 절대 빈곤에 의한 복지국가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런 것과 보편적 기본소득과의 사이에서 특히 한국과 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은 경제학인지 네, 그거를 우리 베너지 교수님한테 다시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지사님과 이제 베너지 교수님의 아주 깊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4차 산업에 의한 산업 구조 조정 관련해서 고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저랑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공통으로 이제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런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노동자분들이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어떻게 국가가 도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지연님께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교에서 융합보안공학과를 전공하면서 배운 수업 내용 바탕으로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ICT 사회로 컴퓨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화 정보화 시대가 발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차세대 사이버 전문가, 융합 보안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특정 엘리트 소수에게만 집중이 되는 교육 현실과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불평등 또한 노동 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인재들에게 사이버 전문가나 아니면 융합 보안, 정보 보호 관련을 해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도태되는 경력 여성 단절 노동자, 노인, 청년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 같이 고심하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저희 이 추후에 또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잭 베스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Jack, so are our reactions to job losses as a resul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ustified? Because apparently everyone's just talking about how technology replaces jobs, but not about the philosophies behind it. Yeah,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that we face at the moment, whether or no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inder us in creating new jobs or will actually create more and make a benefit for us. At this stage, though, I think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tell exactly what will happen. What we can say for certain is that certain types of labor, certain industries will be affected and will lose out as a result. And we need to be as prepared as we can to support those who will lose out. Our real difficulty right now is that we don't know which jobs will be created as a resul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prepare for that. But as much as possible,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who have spent their whole lives honing their skills, developing themselves in a profession,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show them empathy,
respect their dignity, and support them as best they can in the way that they deserve going forward. Thank you. I think what you just told us is pretty much in line with what Professor Banerjee and Governor Won is vouching for. But we'll come more to what you've been talking. And however, I would like to move on to our next subject, which is pretty much related to what the two of you have mentioned, inequality, in essence. So to Professor Banerjee, I asked inequality in terms of wealth tax, how wealth tax itself may be a solution to decreasing inequality. And to Governor Won, I asked him, as the current governor of Jeju, what measures has the government or the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taking to reduce them. So let's have Professor Banerjee's answers first. A wealth tax in many countries will actually exclude your dwelling. So it doesn't need to be one that covers, your one residence. One residence is sometimes excluded by the wealth tax, at least if it's under a certain value. And I agree with the sentimen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be mindful of bubbles, and that sometimes the increase in price doesn't reflect an increase in anything stable, and that the prices can come down. Having said tha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that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is partly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rich don't spend money. They don't spend their marginal increases in wealth. So if you focus on what's happening in particular in the US, is that now people are almost always paid their incomes in the form of various basically increases in the value of their capital ownership. And if you don't tax the value of people's capital ownership, then you don't tax income, because they don't don't ever realize it. If anything, they borrow against it. Now, and they borrow against it, and the debt is actually tax deductible, which makes it much more rewarding to borrow against the debt and hold on to your assets. So this has made it very difficult for, at least in countries I know like the US, UK, France, for the government to tax people, because their incomes are not ever paid. They're paid in unrealized capital gains. And if they need money, they borrow against their unrealized capital gains. They deduct that as a cost, the interest on that, and then they spend it. This mechanism completely defeats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tax the people who are making the most income gains. I am sympathetic to the idea that if you just have one valuable asset, and that's your home, and that home has become more valuable, that's slightly different, because maybe you don't want to sell your home or even give up some part of it. But I don't see why, even in that context, one couldn't think of mechanisms for example, where the government takes a part of the increment in the value, just the increment in the value, fix a base year, take a part of the increment of the value, and hold that as equity. So the government gains equity. You don't have to sell your house. You don't have to even borrow against it. The government simply, people often find borrowing stressful, at least in Asian countries, I know that, being from Asia. So don't have to borrow, but just give the government 2% of the increment of the value. I think even that will have consequences. So I think there are many ways to do this. I'm not sure I understand that from middle class households, the fact that your house has just become more expensive and you're not even sure how long it will last is stressful. But then the government can take a scheme where it gives you back the money that if your property value goes down, it compensates you. It could have a negative tax on reductions in capital value.
So I do think there are ways to design it that will work better than others, and but with that, I would like us to consider the fact that if we don't tax wealth, we really don't tax the rich. 예, 베너지 교수님께서 저희 청년들, 저희 아둥바둥 이제 한 푼 두 푼 자산 모으려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 이제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 지사님께는 그냥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불평하는 아니면 불만을 느낄 만한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지사님의 이런 생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은 우선 그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요. 다음 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의해서 많은 기회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 첫 직장을 어디로 갔는지, 공무원이 됐는지 대기업으로 됐는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사업체를 물려받았는지 등등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직업 소득 활동의 기회 자체가 또 갈라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저축하거나 대출을 받은 결과 어떤 내 집 마련을 비롯한 자산 격차, 그러니까 집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식 임대제도인 전세금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지에 의해서 사실은 현대판 신분 계급제처럼 출발점 자체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출발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어떤 이 좌절감과 절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더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벽이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걸 물려받은 사람들은 나와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어떤 꿈을 꾸고 인생의 어떤 기회에 대한 믿음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경제 고도 성장의 혜택을 보면서 일자리든 교육 기회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그래도 쉽게 가질 수 있던 어떤 앞서 살았던 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에 있어서 공공 부분이나 어떤 이 기득권 노조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어떤 이 연공서열식의 이 급여 체계, 이것도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체제로 세대 간에 이걸 나누는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런 내 집 마련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에게는 금융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저는 실제 살기 위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든 보유세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원을 더 해주지 못할 망정 세금으로 이걸 걷어가면서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내 집 마련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달 어떤 그 임차료, 렌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 주거비에 대한 바우처들을 해주고, 그다음 비록 1인 가구지만 나만의 프라이빗한 나의 전용 공간은 최소한을 보장해주면서, 또 공용 퍼블릭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어떤 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어떤 공유 주거 형태 같은 경우를 도시 지역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내 일자리와 가깝고 또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또 안전한 이러한 주거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앞으로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낳거나 또 자산을 저축하면서 내 집 마련하겠다 했을 때는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아주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좀 내로 다운을 해서 다음 질문은 이제 지연님께 수빈님께 하겠습니다. 자, 주식 하세요? 비밀? 오케이.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등등 이제 이런 것이 다 결국에는 취업난 아니면은 전세난, 주거난 이런 걸로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구조가 바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난, 주거난,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있는 청년들이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계단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이 대학을 졸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가정에 산다는 게 미래가 아닌 꿈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험난한 취업난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에 가장 먼저 맞닿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본가가 강원도인데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주거 환경이 없어서 새롭게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도 보편적으로 그런 월세에 사는 친구들이 많고, 근데 사회 초년생이 이 월세 비용을 감당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회의 부동산이라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태를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청년들이 무모한 위험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식과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걸 무모한 위험이라고 단정지어서 좀 죄송하지만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데 이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답했던 거는 박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 그리고 부모 세대와 다른 이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 주거 불평등이 청년의 불평등이 청년에게 이런 무모한 위험, 투기, 투자를 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이 박탈감을 느끼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는 맞다고 하고 싶습니다. 예, 꽤 큰 상관관계가 뭐 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경준님께 제가 소위 말해 그런 게 있잖아요. 불평등은 재생산된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도 우리 청년 세대에 좀 만연하게 이제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불평등의 재생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불평등이 대물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흑수저, 뭐 M4 세대 아니면은 뭐 헬조선 이런 단어들이 사회 이동을 막는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던 점이 백화점식으로 약간 진열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성이나 구호로 소비되는 듯한 느낌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 청년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담론이 주체가 되는 그런 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관료제 중심의 정책 구성 혹은 엘리트주의에 의한 이런 정책 구성보다는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현경준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어떤 누구나가 단순히 어떤 직책이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 담론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생겨나야 되고 특히나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청년의 불평등 문제를 청년이 되어서야 이야기해야 되는 이 현실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던 점이 금융교육이라든지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있지만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연령대는 청년층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막상 청년층에서 딱 청년 정책과 청년의 문제를 바라보자 하니 사실 어디가 출발점이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그러니까 중등교육 과정에서 저는 금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청년 불평등 같은 문제들의 어떤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 바로 이어서 이제 듣게 될 대담 내용이 그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Head Start가 이제 선제적 출발 뭐 그런 의미겠죠.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산층 내지는 이제 상위계층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그런 양질의 교육을 똑같이 제공하자 해서 시행된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배너지 교수님과 지사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that question. I think Head Start is a very good example of, I think, dealing with inequality at one possible route, which is just early childhood. So I think a lot of children growing up in low-income households don't get. Their parents are stressed. The parents often don't have the same time to give them attention. They often are, don't feel that the children, the parents don't feel that they have so much economic pressure on them. They can spend a lot of time with the children. A lot of children from, for example, my household, when they grow up, they get lots of parental time because we can afford it. We have the willingness to do it, and I think that's what the Head Start does. Is it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that, it provides and in particular Head Start, specific versions of Head Start that seem to have strong long-term consequences involve home visits. Somebody comes to your home, it works with their parents, shows the parents the way to help children. So it's both a center-based program and a home-based program. It shows parents how to work with their children better. That whole package seems to have durable effects. I want to also say that it doesn't necessarily, I wouldn't take that a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I think the cultural capital is critical, and I think the big advantage that children from certain kinds of families have, my family has, is that they get a lot of cultural capital. Their parents read books, they have all kinds of advantages from having discussions of books at home, etc. And those pieces of cultural capital are also valued in the education system.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think of the education system as being responsive to that need. It's not. We can't just assume that because A did better than B in a particular exam. That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an that A is more talented than B. It could be that A had an advantage, had cultural capital handed to them by their parents. And I think we need to think of ways of making it easier for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to transition to the famous universities, as you said, the named universities, as the governor said. So I think that those are critical moves. Head Start's one piece of it, but if you want to think about how to redesign the education system, it's broader than that. 네, 배너지 교수님께서는 이제 cultural capital, 즉 문화가 재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모드다, 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사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지사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기회가 모자라게 되면 인생 전체에서 계속 그 격차를 결국 극복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특히 제가 제주도 지사를 하면서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는 의무교육 기관에 있어서 이 기초 학력에 있어서 처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강권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그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에 대한 측정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부모의 어떤 학습에 대한 이 돌봄이 부족하더라도 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기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너지 교수님과 이제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No child left behind. 그 누구도 그 어떤 아이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저희 청년 세대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이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뜻에서 한번 정공진 님께 헤드스타트가 이제 타겟해야 되는 집단 아니면 그룹이 뭐 어디가 되면 좋을지 국내에서 그렇게 한번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제 먼저 신경 쓰다 보니 일반적인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뒤처지거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혹은 이제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일반적인 아이들을 구분 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좀 다른 방향성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제2 외국어, 뭐 영어, 중국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 배너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모가 가정에서 따뜻하게 이제 책 한 권 같이 읽어주기, 같은 시간 보내주기 그런 게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밑에 청소년 혹은 유아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이지 않을까. 너무 사교육에 돈 쓰고 뭐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지 마. 너는 쟤보다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닌 항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은 교육 방식이고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구분 없이 뭐 저소득층, 일반 학생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한 이제 컨셉을 또 말해줬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제 타겟한다고 해서 비록 뭐 중산층 아이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대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카린 발랄세님한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So I'm sure you've heard the professor talk about Head Start and its ability to aid children by providing supplementary support other tha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with UBI, which is the Universal Basic Income, a topic which we'll go into later, with UBI potentially freeing up some time for parents in terms of economic gains, to what extent can Head Start be replaced by a UBI sort of or system, a UBI style system?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and I think to answer it, we need to think about the purpose and the mechanism of each of the initiatives. So the Universal Basic Income is economic support, and as you said, it provides greater time potentially for parents to spend with their children. But I think we need to think more broadly, what are the challenges to tackling inequality and specifically, as everyone keeps repeating, educational disparities in achievement. And for example, sometimes it's not just about money. It might be about, as Professor Banerjee mentioned, cultural capital. So for example, did the parent go to higher education? Does the parent understand the school system? Does the parent understand where are the best schools, for example? And I think this is what the Head Start initiative has over the Universal Basic Income, in that it is a greater effort to increase the cultural capital of these young children who are disadvantaged in different ways by providing not only health and nutrition, which can be supplied through money, but also early years education as well as advice to parents. Okay, thank you.
maybe it might be just a difference in the wording, but we'll debate about this furthermore in our next session.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선 세 개의 그 대주제들이 이 한 개의 주제로 이제 직결이 되는 건데 기본소득 관련입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제 아시다시피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정확히 말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죠. UBI라고 하는데 UBI 관련해서 열띤 설전을 이제 이어가고 계시고 저희 청년들도 이런 정치의 그런 중앙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중앙에서 일어나는 그 핵심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너지 교수님과 원희룡 도지사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예, 배너지 교수님의 키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I will say that I still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I still don't think I know enough about Korea, so I'm not going to be. I just don't have the competence to pronounce on what is the right policy of Korea. My goal our goal in the book was to lay out general principles, and I think you're highlighting two general principles which I think go against the idea of universal basic income. One is that the data system is very good. That has the consequence that if you wanted to target somebody, you could target without really missing a lot of people. One of the great arguments and most compelling arguments for universal basic income is that it targets. It doesn't require targeting, and where targeting is inefficient, like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you miss a lot of poor people. And I think that's critical. It's also, I think there's less of an issue in Korea, as you mentioned. Second point is that I think that Korea is going through an industrial transition. There is actually a lot of groups that need to be targeted. They need to be, because they are possibly in long-term, they need long-term rehabilitati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n't designed for that. We need a system that's more Danish style, perhaps, or so you could target it better. A much more long-term, investment-oriented welfare system would be, sort of insurance system would be better. So those are. On the other hand, I know that Korea also has about 25% of labor force seems to be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y don't seem to be covered very well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partly because these are small enterprises which are sort of the margin of the tax system. So I don't know to what extent it's true that you can, everybody can be cover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his is a genuine question. I really don't know. So I think the argument for universal basic income, which we make in the book, is very much about, where you can't reach people effectively by targeted programs, it's very useful to have untargeted programs. Mm-hmm. The last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I think Korea, like many other richer countries, unemployment comes with loss of a sense of how to live one's life, because people are used to having jobs. And I think one going back to the question of Head Start, I think there is some value to thinking of government programs, expanding government programs which provide jobs, meaningful jobs. Working with children is a meaningful job to people. So I do think that there are good reasons why one would not necessarily think that universal basic income, beyond a very basic need, which the governor said is already being met, or if it's not being met, it should be met. I think beyond that, maybe there is a case for not going universal and trying to target people who need jobs, creating jobs for them. All of those rather different strategies might be needed. But I don't want to. Given how little I know about Korea, I don't think my judgment on that should be binding. 예, 제가 이제 평가는 조금 있다가 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 원희룡 도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충분한 현금을 다 지급할 수 있다면 뭐 좋겠죠.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또 지금은 그걸 지급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가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업의 전환 속에서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현금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산업 구조나 복지 구조상 다양한 서로의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데이터나 복지 전달 체계 또는 일자리 체계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이 파악이 안 되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재교육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람 일자리 창출에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생활비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서는 더 충분한 소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 체계와 일자리 체계를 살리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거냐, 방법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과연 이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논란도 많이 겪었고, 제주도에서도 보편으로 해보기도 하고 선별로 해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배너지 교수님께서는 2020년도 그 논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위험 상황에서 이걸 보편적인 현금 지급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견해를 이미 주신 바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와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당연히 이제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관련해서 배너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저희 청년분들께 한번 제가 좀 노트를 몇 가지 적었는데, 우선 저희 같이 수빈님이랑 이제 지연님은 친구신 거죠? 예, 그럼 친구니까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서 다른 대답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혹은 제공해야 되는 기본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굳이 고려하지 않을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배너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우리 지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으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견국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중견국의 국가는 이제 캐나다와 호주가 있겠죠. 이제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고, 현재도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이런 전염병 사태가 도래를 하면서 기본소득이 논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선에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지출과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보장 지출에 관해서는 되게 북유럽이나 아니면 동유럽보다는 더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더욱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 그런 매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빈곤선을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또한 기본소득에 있는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위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수빈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베네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도달할 수 없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도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젠더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불평등의 직면에 있는 게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탐구하는 게 우선이지 우리나라가 도달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긴 했지만 이것이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얼마만큼의 필요를 충족해 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제 결론은 청년으로서의 의견은 우리나라가 모든 복지를 포함시킬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청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소득 분위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나 한 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저희는 다시 지원해도 계속 그 등급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의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컵 속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컵에 이거를 확 부어버리면 물은 넘치겠죠. 이거를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모든 걸 옮겨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청년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 같이 먼저 고민하고 탐구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되게 수준 높은 답변,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바로 이제 현경준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네르지 교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님 도지사님께서는 기본소득의 논쟁에서 약간 좀 벗어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쭉 이제 살펴보면은 그냥 뉘앙스가. 근데 이제 일자리 창출에 이제 좀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제 공공자리 일자리 창출 등이 뭐 한국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체감은 여전히 제자리인 듯하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방법은 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아까 일자리를 계속 말해주셨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변호지 교수님한테 오히려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변호지 교수님도 그렇고 원지사님도 그렇고 일단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호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라, 선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나라, 그거를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절차를 만들었다는 그 전제 안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조금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이신 베너지 교수님을 뒤에 놓고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그리고 원지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데이터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일단 복지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조금 더 국가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 부문으로 일자리를 확대했던 어떤 정부의 방침 그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큰 체감이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 이상의 가치는 결국 일자리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회이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총학생회장 출신답게 이제 항상 저희 교육을 염두에 두시고 만학도가 되실 계획이신지 좋고 바로 다음 이어서는 한번 카린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Banerjee mentions that UBI is not a good approach where data is well structured or readily available, as what your fellow member just mentioned, which means we can target people, target specific group of people, and that it's better suited, and that UBI is better suited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s what Professor Banerjee's been. That's the argument that centers around his version of UBI. However, do you think that will be the case for all developing countries, and or maybe a better question would be, do you think an untargeted system needs to be applied in developed countries? That is such an interesting question, and especially because most of this discussion has been about obviously Korea, which people are describing as a middle to advanced economy. And so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consider the UK case study, which is, technically like a developed economy. And it made me think of the universal credit system, which is a welfare system where we give economic benefits to people on either lower incomes or who are unemployed. And it received a lot of criticism a few years ago, and so they were thinking of scrapping it. But actually, they kept this universal system because they were saying that this one-size-fits-all approach actually means that people don't fall through the cracks. And that really made me think of what Kyung-jun was saying, was like, do we actually have this data? Can we really trust the government to make sure that every single category of vulnerable people is covered by this scheme? And so that's the reason why we kept this scheme, and especially during the COVID pandemic, we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industries that aren't covered by government subsidies. For example, if we think of arts or entertainment or creative industries where they don't have a regular income and the government can't easily say, okay, we'll replace your income up to 80%. So actually the universal credit system is very good in that scenario, even in a developed nation. That said, our universal credit system has some targeting. So for example, the amount you receive is different depending on, are you looking after a toddler? Are you disabled? Are you a carer? Are you aged 18 to 24? So you receive a slightly different amount. And actually that has received some criticism, as there is people saying there are a lot of fake claimants, so people who are pretending to be one of those categories to receive a higher amount. So actually it's in the fairness of the distribution, and I think for me the big takeaway is about how much do people trust the government to fulfill this scheme. Yes. So I'm gonna have to follow up immediately. If you say it's a universal credit system, is it a cash transfer? As far as I'm aware, they transfer the money to your bank balance. Okay. Is that answering your question? Okay. Yeah. All right. It's money, basically. Yeah. Okay. Right. So, but initially, sorry to follow with the second question. Initially, you mentioned that
it targets lower or unemployed, right? Wouldn't that directly defy the definition of universal, which also includes the super rich? That's true. I mean, that's why it's called a universal credit system, because I think everyone is eligible. You know, everybody can fall into periods of unemployment. So it's not exclusive to people who have a certain history or something like that. So I think especially it's useful during the COVID pandemic. You know, I'm sure there are many wealthy people that were fantastic before the pandemic, but actually suddenly they find themselves without the necessary savings. So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that safety net that's eligible for all. Thank you. 그 제가 한국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통역이 당연히 이제 통역사분께서 잘 전달을 해주셨겠지만 Universal Credit System 보편적 뭐 신용 체계라는 게 이제 영국에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지난 3분 동안 얘기했던 바로는 이게 보편적 기본 소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말로는 보캐블러리 자체는 유니버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설은 이제 전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1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난 전 국민이 그 시스템 그 예산에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을 그런 엘리지빌리티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에서 마지막 이제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정공진님께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할 건데요. 바네리즈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지사님께서도 그러셨고 기본소득 대신에 헤드스타트처럼 아이들과 같이 일하는 거 혹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등의 기존 정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법이 이제 뭐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좀 디베이트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청년으로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서 다른 분들이 패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소득보다는 이제 원희룡 도지사님이라든지 베너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이제 창출 및 이제 그거에 대한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도부터 1990 지금까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왔고 옛날에 이제 들었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중간에 이제 IMF가 있긴 했지만 지금에 다시 더 나은 이제 세계 강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있으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뭐 취업 이런 게 아직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소득 그런 것보다는 아까 원희룡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교육 혹은 실업수당과 같이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베너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실업은 그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이제 보다 나은 삶.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뭐 더 큰 네일 센터와 같은 그런 게 이제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저희 청년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것은 좀 교육을 통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아니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받기보단 뭐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냥 기본 소득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다양한 이제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고
This is the last question for the one question per person system that I've devised. So Jack, I'm an engineer. I'm an industrial engineer, and in Professor Banerjee's presentation on universal basic income, the only number that stuck in my head was the 25% unemployment. 25% of Korean labor force being in small and medium industries. Right? I mean, we're talking about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Do you think there's a specific reason as to why Professor Banerjee mentioned that figure after all he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data and such? Yeah, I think it's quite interesting that the professor chose to focus on SMEs in Korea. I mean, I think the professor's basic argument was that if you have the ability to collect data and use data effectively, then a sweeping economic policy such as UBI might not really be your go-to. But he's correctly identified that in the case of Korea, those working in SMEs have a vulnerability. And in the future, we need to be able to have some sort of policy in order to support them. Whether or not that will be UBI or not in Korea's case, it really depends pretty much on, as Corinne mentioned earlier, how well can the government utilize data and to what extent can we trust them to use it effectively? We all know that governments are not perfect. It can be the UK, it can be Korea. Data isn't always used in the most ideal way, and unfortunately that's just the reality of it. But I think we have to question whether or not imperfection is an excuse not to try. And actually, just to paraphrase, there's a politician in the US at the moment who talks quite a lot about UBI. His name's Andrew Yang. And he recently said that it's better to undertake a revolution rather than undergo a revolution. If the landscape of the job market is to change radically, then we should be the ones to make use of that and control it. We should get ahead of it and not let it do what it wants to us. We should control that and shape it as we wish. Yeah. Thank you, Jack. I think that was one of the core philosophies behind Governor Won's argument that if we have the means and if a radical technological innovation were to occur such that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goes out of job, then perhaps a universal basic income might be considered then. However, I think his opposition is based on the present, and obviously he's a politician who must have realistic goals, not just some 30 or 40 years instead, right? Karen, I was also interested in the point that you made, how the UK's universal credit system tries to cover everyone so that none falls between the cracks. And I think that's what connects to Subin's idea. She talked about, 자, 한글로 하겠습니다. I'll talk in Korean. 그 아까 세모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뭐 이제 대통령 이런 분들께 그 완벽하지 않은 정책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해낼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더 진행되면 좋겠고요. 지금 플로어의 질문을 넘기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건 안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저희 참가자들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이 기본소득 아니어도 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떻게 이제 불평불만만 하지 않고 이 우리 기성세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영국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 한마디 하고 싶다. 500원에 팔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여러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적인 지원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노력과 태도에서도 많은 영향이 일으켜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청년 또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이제 다양한 정부 이런 정책 부분에서도 청년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자인 청년들 또한 기성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과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 청년 세션 1회 청년 대표 참가자들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김홍진 연구원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아비지트 베너지 교수님뿐만 아니라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 대표단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나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마치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느끼고 있던 이 불평등의 단면을 아마 이번 세션에서 마주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역시 기대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 세션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분주하게 또 이 장면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비주얼 존에서 비주얼 싱킹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자, 이번 세션은 어떤 장면으로 남게 될지 저희가 그 작업의 결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와, 이렇게 연구원님, 도지사님, 네 교수님, 와 정말 누구보다 이 세션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또 작품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번 청년 세션 첫 번째 또 세션으로 제주 포럼 문을 열었는데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청년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청년 세션 JDC 제주 4.3 평화재단과 함께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